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제2회 기출보건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종류를 적으시오. 요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오는데 요즘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고시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러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문제는 꼭 다 숙지하셔서 실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그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시행하라고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작업장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실 이러한 그 사업장의 종류를 적을 때 요렇게만 적어도 돼요. 요렇게만 적어도 되고, 앞에 걸 원래 법에는 처음부터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위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요거는 앞에 걸 좀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이러한 네 가지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시행하라, 이걸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벌칙이나 과태료 이런 조치들이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산소 부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근육에 공급되는 에너지원 두 개를 적으시오 했는데, 이 산소 부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악시전 데트, 즉 산소 빛이죠. 산소 빛.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제가 일상적으로 들어 마시는 공기 속의 산소 양보다 더 많은 활동을 했을 때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산소 부채가 뭐냐? 작업이 끝난 후에 남아있는 젖산, 이 젖산은 필요물질 중에 하나죠.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며 이때 동원되는 산소 소비량을 산소 부채, 산소 빚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산소 부채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대사가 우리 몸의 메타볼리즘의 혐기성, 산소가 필요 없는 대사와 산소가 필요한 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혐기성 대사와 호기성 대사가 있는데, 혐기성 대사의 에너지원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ATP, 이게 에너지 화폐라고도 해요. 에너지 아주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CP, 그 다음에 글리코겐, 포도당, 이런 것들이 혐기성 대사에 필요한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고, 호기성 대사는 음식물로 섭취된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줄 쳐진 것 중에 두 개만 적으면 정답이 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공기 역학적 직경. 우리 산업위생에서는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의 직경을 다 이 공기 역학적 직경으로 나타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 역학적 직경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대상 분진과 침강 속도, 즉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이 속도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밀도가 1g/cm, 1g/cm는 뭐냐면 물하고 똑같은 밀도를 가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1000kg/세제곱미터랑 같은 것이죠. MKS 단위로 고치면
그러한 그 단위 환산 문제도 확실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태가 구형이어야 돼요. 완전한 구형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형태를 지닌 분진의 직경을 우리가 공기역학적 직경, 공기 속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입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출제가 제가 볼 때 한 3년에 한 번씩 계속 출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에서 상대 위험도를 계산하고 그 값의 의미를 적으시오 했는데, 이 상대 위험도는 비교 위험도라고도 합니다. 또 상대 위험비라고도 하는데, 2020년 이후에 이러한 상대 위험도의 계산 방법에 대한 문제가 가끔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조건은 비노출군 발병률이 1.0이고 노출군 발병률이 2.0이다. 이 노출됐다, 노출 안 됐다, 이건 뭐냐면 어떤 오염물질에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위험도는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분의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조건 1.0, 2.0을 대입하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 1보다 크죠. 2가 1보다 크니까 위험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위험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밑에 그러면 이 상대 위험도가 1일 때 또 1보다 적을 때를 말하는 건데, 1일 경우에는 노출과 질병 사이 연관성은 없다. 그리고 이 3번은 이 부등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시길 바라고요. 상대 위험비가 1보다 적을 경우에는 질병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상대 위험도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이 1이냐, 1보다 크냐, 1보다 적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유해물질인 스타이렌의 기준치가 초과되었을 때 언제 다시 재측정을 하여야 하는가? 이것도 약간 기존에 나왔던 문제의 형태를 띄지 않고 거의 새로 나왔던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 스타이렌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C6H5 CH2 이러한 약간 복잡한 식이 됩니다. 요게 이제 스타이렌의 분자식인데, 이 스타이렌의 가스상물질 측정입니다. 여기 가스상물질 측정은 개인시로 채취기 또는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며 규정된 채취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흑강 강도 분석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과 같은 분석 방법으로 정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하는 게 여기 예비조사의 목적인 경우, 검지관 방식이 다른 측정 방법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위물질인 경우인데, 여기서 검지관 방식의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다시 측정해야 됩니다. 검지관 방식으로 노출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측정을 다시 해야 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치가 노출 기준 이하로 나타날 때까지는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다. 이건 뭐냐? 검지관 방식은 간단한 측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다른 측정기기, 정확한 측정기기로 다시 측정하는 얘기고요. 참고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활성탄관 시료 채취 문제가 있는 것은 파가 현상, 즉 채취 흡착관에 그 채취 시료가 흡착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인데, 이는 시료가 앞층을 흡착하지 못하고 뒤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보통 앞층의 10%가 뒤층에서 검출되면 시료는 파가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재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나이오시 또는 니오시 방법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의 정확한 기준치가 초과될 때 언제 재측정을 해야 되냐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측정치의 노출 기준 이하로 나타날까지는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고 정확한 측정 기기로 다시 측정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음향 출력 1.2W인 소음원으로부터 35m 되는 지점의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이냐. 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향성 정음원에다가 자유공간 기준이다 그러면 이 음원, 발생 음원 자체가 뭐냐면 정음원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을 때의 음압 레벨 SPL은 이 공식 외워두셔야 됩니다. 음향 파워 레벨 PWL-20로그-R-11입니다. 만약에 이게 자유공간이 아니라 뭐 어떤 바닥에 놓여 있을 때는 똑같은 공식에 요거 -8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유공간이라 그랬으니까 PWL 공식이 이렇습니다. PWL 공식이 10로그 10의 -12승분의 와트입니다. 그래서 10의 -12승분의 와트 1.1을 대입하면 여기 PWL이 나오거든요. 음향 파워 레벨. 요게 PWL입니다. 그리고 35m 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20로그 요 떨어진 거리 35 -11 요걸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79데시벨입니다. 우리가 데시벨을 표현할 때 79.4다 그러면 79고요. 79.5 하면 80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 데시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계산은 79데시벨로 나왔죠. 자유공간에서 정음원의 거리에 따른 음압 레벨 PWL-20로그-R-11 반자유공간이면 저게 3이 줄어들어서 -8. 그러면 이게 -8이라는 건 뭐냐면 요 11보다 3데시벨 더 커지죠. 덜 빼주니까. 그래서 자유공간에 있을 때보다 반자유공간에 있을 때가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비치해야 할 항목을 3가지 적으시오.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업장에는 화학물질 분류 및 경고 표시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SDS를 작성해야 되고 유해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를 표시해야 되는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에 이러한 3가지를 비치하라. 이것도 하나의 법에 나오는 그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작업 관련성 위험 요인을 4가지 적으시오. 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두시는데 작업 관련 위험 요인은 무리한 작업 자세,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과도한 힘의 발휘, 높은 반복 및 작업 빈도, 부적절한 휴식, 날카로운 면과 접촉, 그다음에 기타 원인으로 진동, 저온 등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에도 근골격계 질환의 작업 관련성 요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특수 건강 진단의 기본 주기를 적으시오. 이외에서도 특수 건강 진단의 기본 주기 또는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자, 디메틸 포름아미드, 염화비닐, 성면 요 3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기본 주기는 디메틸 포름아미드는 6개월, 염화비닐 6개월, 성면은 12개월. 지금 우리가 2회인데 1회 때 그 기출문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표에 여기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 암기인데 모르면 못 쓰니까 여러분들 확실히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미국의 NIOSH 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에요. 저게 이제 거의 미국의 앨리스 해밀턴이라는 분이 산업위생에 관한 그 연구와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해밀턴 연구소라고도 이제 별칭이 있는데 여기에서 권고 중량물 한계 기준 또는 권고 기준인 RW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산식에 포함된 각종 개수 6가지
자, 여기 이 식이 있는데요. RWL 킬로그램은 23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가지를 전부 다 곱하는 것입니다. 나누거나 뭐 빼기가 없고요. 전부 다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로자가 23kg의 물건을 든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들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즉, 첫 번째는 HM, 수평거리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VM, 이거는 작업자와 물체의 휴식거리를 얼마만큼 고려하느냐. 세 번째 DM, 물체를 이동시킨 수직거리를 권장 중량 한계에서 고려하기 위한 계수. 그 다음에 AM은 비대칭 계수, FM은 빈도 계수, CM은 커플링 계수. 이런 식으로 다 6가지의 하나의 계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6가지 계수가 1보다 적거나 큽니다. 그래서 23을 기준으로 이 다 곱해가지고 거의 1보다 이러한 계수들이 작습니다. 뭐 HM, VM, DM, AM, FM, CM 이게 1보다 거의 작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물건을 들 수 있는 게 23kg인데 이게 적으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이 23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물건을 들어올리고 수평으로 움직이고 비틀리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다음 몇 번을 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RWL 권장되는 그러한 권고 중량물 한계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냥 들으면 괜찮은데 이게 비틀리고 손잡이가 있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점점 23kg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자가 근골격계 무리를 주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요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6가지를 적고 간단히 설명해라 그랬는데 어떤 시험 문제에서 보면 요 값들이 다 주어져요. 이 값들이 다 주어지고 여기 23에다 곱해가지고 이게 얼마냐 물어보는 계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식은 무조건 다 곱한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계수가 어떠한 의미를 띠고 있느냐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 3가지를 설명해 놓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번을 보면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 측정, 분석했을 경우 나타나는 자료 분석지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 자, 여기서 이제 반복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정밀도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참값이 얼마나 접근했느냐, 이건 정확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정밀도고요. 2번, 폐포에 침착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입경이 3.5 마이크로메타, 여기 이제 평균 입경이 되는 겁니다. 입자가 폐포로 들어올 확률이 50%니까 평균 입경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RPM, 호흡성 먼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50%가 7 마이크로메타다. 그러면 흉곽성이 되겠죠. 그죠? 7보다 10 같은 경우는 흉곽성.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거는 100 마이크로메타에 어떻게 되겠죠? 흡입성. 그런 거 앞에서도 했어요. 잘 알아두시고. 3번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휴, 미스트 등 유해인자를 근로자의 정상 작업 위치 또는 작업 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까지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은 지역 시료 채취라고 하고요. 여기에 상대되는 말이 개인 시료 채취. 개인 시료 채취는 근로자의 몸에 부착해가지고 이 옷깃에다가 카세트를 달아가지고 채취하는 거고요. 지금 3번에 의미하는 것은 지역 시료 채취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12번 문제입니다.
산후피로가 발생한 근로자의 소변과 혈액, 소변을 우리가 뇨라고 하죠. 뇨. 혈액의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변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피로가 쌓이게 되면 색깔이 나타나고요. 더 심하면 단백질이나 기타 교질 영양물질의 배설량이 많아져요. 교질 영양물질은 뭐냐면 찐득찐득한 겔 같은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은 혈당치가 낮아지고 젖산이나 탄산, 이게 이제 피로 물질이죠. 증가함으로써 산혈증은 뭐냐면 피의 농도, pH 농도가 조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귀마개와 비교하여 기둡개의 장점 3가지를 적으시오. 귀마개는 이어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그다음 기덮개는 이어 머프입니다. 그러니까 기덮개는 여러분 그 음악 들을 때 헤드폰 쓰죠?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귀마개는 스펀지 형태 이런 식으로 귀에다 쏙 집어넣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장점은 귀덮개의 장점, 귀 안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 가능하고요. 동일한 크기의 기덮개를 대부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멀리서도 기덮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장점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보호구의 소음 보호구에 대해서 나온 그러한 문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유공간에 떠있는 직경 30cm인 원형개구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입자를 흡입하려고 한다. 제어 풍속을 0.6m/s로 할 때에 후드의 정압은 약 몇 미리 H2O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후드의 정압을 나타내는 공식은 이런 공식입니다. 이런 공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주어진 것에서 VP를 구해야 되는데 VP는 2지분의 감마 V 제곱이죠. 이건 베르누이 정리에 의한 그 속도압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V는 또 A분의 Q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Q는 뭐냐면 필요한 기량이거든요.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필요한 기량은 어떻게 되냐면 VC 곱하기 10의 X의 제곱 플러스 AH예요. 즉 여기 보세요. 0.6 VC 주어졌죠. 그 다음에 10의 X의 제곱인데 X가 여기 30cm니까 포착 제어 거리. 그래서 0.3의 제곱 플러스 A가 직경이 30이니까 A를 구할 수 있어요. 4분의 파이 D 제곱. 그죠? 그래서 4분의 3.14 곱하기 0.3 제곱 해가지고 하니까 Q가 0.58 세제곱미터 per 세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0.58로 해놓고 A는 아까 우리가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14 대입하고 D에다가 0.3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니까 V 값이 나왔어요. 속도값 8.29m/s가 나왔죠. 천천히. 그럼 이 V 값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시켜요. 그래서 VP 값을 속도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VP는 2지분의 감마 V 제곱 해가지고 4.2m/밀리 H2O가 됐습니다. 그러면 VP 값 속도압 구하고 FH 값 여기 0.93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4.2 곱하기 1 플러스 0.93 하면 8.1 H2O가 후드의 정압인데 이렇게만 써도 되고 후드가 선풍기의 앞쪽에 있으니까 음압으로 표시되므로 마이너스 8.1 H2O로 써도 되고 두 개 다 맞습니다. 꼭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느냐 안 붙여야 되느냐 이건 따지지 마시고 그냥 8.1로 해도 정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어떤 물질의 독성에 관한 인체 시험 결과 안전 흡수량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체중 1kg당 0.15mg이었다. 이때 독성 물질의 공기중 농도가 1mg/세제곱미터일 경우에 체중이 70kg, 보통 평균 체중 70kg 많이 사용합니다.
인 근로자가 이 물질의 체내 흡수를 안전 흡수량 이하로 유지하려면 일일 몇 시간 이내에 작업을 해야 되는가? 단 작업 시 숨쉬는 환기율, 폐환기율이 1.3 세제곱미터 per hour, 그러니까 1시간에 1.3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흡입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내 잔율은 1.0으로 한다 해가지고 공기 중 안전농도와 안전용량 사이의 변환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는 이꼬르 분자의 SHD. 요 SHD가 뭐냐면 Safe Human Dose라고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안전 노출량 하루에 몇 미리그램인가. 그거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체중 1kg당 용량에다가 체중을 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체중 70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kg당 0.15 mg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0.15에다가 70을 곱한 값이 SHD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도가, 공기중 농도가 C니까 C 대신에 1mg per 세제곱미터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 요 T를 구하는 거거든요. T. 여기 T. 요 T를 구하는 건데, 알파가 뭐냐면 지금 폐환기율 을 갖다가 BR이라고 해가지고 요 BR 1.3 대입했고요. T는 지금 모르고요. 그쵸? 그리고 폐에서 흡수되는 비율을 갖다 100%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니까 1.0을 대입한 거예요. 전부 다 흡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가지고 요 공식에서 T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8시간. 이 사람은 이런 조건에서 8시간 밑으로 작업을 하면 인체에 그 작업하는 독성 물질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공식 C는 이꼬르 SHD 나누기 알파 곱하기 BR 곱하기 T. 이거 꼭 기억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주어진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T를 구한다. 그런데 꼭 여기서 이런 문제는 C를 구하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HD를 구하라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값들을 전부 다 조금씩 변형시켜 가지고 농도나 작업 시간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 식만 제대로 알아놓으면 요거에 응용된 다른 문제도 계산 문제도 잘 풀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작업 환경 관리의 기본 원칙, 이거는 필기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치 또는 대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대치나 대체는 물질을 변경하거나 공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변경한다. 여기에 대한 그냥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기본 원칙만 쓰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격리 또는 밀폐 또는 환기, 교육과 훈련, 요 4가지 영어로도 쓰셔도 답이 돼요. 굳이 한국말로 안 쓰고 영어로 써도 정답 처리를 해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환기에 대한 계산 문제인데 잘 알아두세요. 전자부품을 압대하는 공정에 외부식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라고 한다. 후드의 구격은 400mm 곱하기 400mm.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가로 세로의 후드의 개구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어거리 X를 20cm, 제어 속도를 0.5 m/s라고 할 때 소요 풍량 또는 소요 성풍량, 필요 성풍량 똑같은 말입니다. 보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여 공간에 설치하면 소요 풍량을 얼마나 감소하는가? 쉽게 얘기해서 플랜지를 붙였을 때와 안 붙였을 때, 여러분 플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후드가 이렇게 있다면 후드 뒤쪽에서 오는 공기를 막아주는 그러한 이런 판을 플랜지라 그러죠. 플랜지를 부착하면 몇 프로가 감소할 수 있다고요? 25%. 그래서 플랜지 미부착 시의 필요 성풍량은 그냥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플랜지가 붙였을 때의 필요 성풍량은 0.75, 25%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감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대입 그대로 하면 됩니다. 60에다가 VC가 0.5, 그 다음에 제어거리가 20cm 10 곱하기 0.2 제곱, 그 다음에 개구면의 면적이
400mm 곱하기 400mm니까 0.4 곱하기 0.4 해서 플랜지를 붙이지 않았을 때 16.8이 나왔고요. 플랜지를 붙였을 때 12.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감소되어 있느냐? 4.2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만큼 감소됐다. 지금 풍량 요걸 물어봤어요. 어떤 문제에서는 몇 퍼센트 감소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감소됐냐? 그러면 처음이 16.8에다가 16.8 빼기 12.6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감소됐는지 그걸 또 계산할 수 있죠. 이런 거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수학적인 문제니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풍량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그래서 4.2고요. 풍량은 몇 퍼센트 감소했느냐 그러면 지금 이 식으로 또 계산하셔야 됩니다. 퍼센트를 물어봤는데 이걸로 끝났다 그러면 틀린 답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문제 하나하나를 잘 짚고 계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외부식 후드 중에 오염원이 외부에 있고 송풍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후드내로 흡입하는 형식 세 가지를 쓰고 각각의 적용작업 한 가지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외부식 후드는요 슬로트형 후드와 루버형 후드, 그리드형 후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로트형은 뭐냐면 가늘고 긴 후드다. 루버형은 뭐냐면 하나의 그 후드면에 가늘고 긴 이러한 그 공간이 여러 개가 있다. 루버. 그러니까 여러분 백엽상 아시죠? 백엽상에 큰 어떤 네모난데 잘게 나눠서 공기를 흡입하는 그러한 백엽상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드형은 뭐냐면 적자 모양의 형태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러한 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슬로트형 후드는 보통 우리가 작업면이 큰 도금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요. 루버형 후드는 주물 공장에서 그 블래스팅, 모래 털기 작업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형은 뭐냐면 페인팅 작업, 도장 작업에서 그리드형 외부식 후드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절단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소음 수준이 105dBA. 105dBA라는 것은 굉장히 소음 작업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소음 작업이에요. 보통 소음 작업은 85dB 이상이 무조건 소음 작업이고요. 기준치는 90dB이에요. 작업자는 귀덮개. 요 NRR이 뭐냐면 감소 수치예요. 귀덮개를 함으로써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그 감소 수치가 22를 착용하였다. 귀덮개 사용에 따른 차음 효과와 노출되는 소음의 음압 수준을 미국 OSHA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라 그랬는데 NRR이 뭐냐? Noise Reduction Rating. 그러니까 소음 감소 비율이에요. 이걸 어떻게 공식이 되냐면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NRR에다가 무조건 7을 뺍니다. 7을 빼고 0.5를 곱하면 그 실제 차음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에다가 7을 빼고 0.5를 곱하니까 이 사람이 귀덮개를 착용함으로써 실제 나는 소리보다 7.5dB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105에서 7.5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빼기 105 빼기 7.5 하니까 97.5dBA. 이 소리도 굉장히 큰 거죠. 그죠? 그러면 더 줄이려면 거기다가 귀 마개까지 해야지 소리가 더 줄어듭니다. 귀 마개까지 하면 보통 우리가 한 20dB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97.5dBA만큼 작업장에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23년 2회 기출보건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음향 출력이 1W로 측정된 소음원의 음력 수준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음력 수준 또는 음향 파워 레벨 똑같은 말인데 공식이 이렇습니다. PWL은 심로그 기준 음향 출력분에 나타나는 음향 출력. 그래서 기준 음향 출력이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만큼
우리 귀가 인지를 하고요. 요거 10의-12승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음의 세기에서도 똑같은 10의-12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12승분의 요게 1이니까 120. 요거 계산기로 안 해도 되죠. 10의-12승이 위로 올라가면 10의-12승이 되죠. 10의-12승에 12만 앞으로 오면 120이 됩니다. 로그 계산해서. 그래서 120데시벨 해가지고 계산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도 이 값이 뭐 0.1이랄까 뭐 0.5랄까 막 바꿔놓고 이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소음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확실히 알아두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PWL을 이용해가지고 거리에 따른 감소에다가 그게 자유공간이냐 반자유공간이냐, 이건 이제 점음원이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음원, 도로나 열차 같은 선음원인 경우에는 10로그R 마이너스 8입니다. 이건 10일이 없어요. 선음원은 지면에서 기차가 다니고 또 퍼지는 그 범위가 2파이R이기 때문에 선음원일 경우에 SPL은 이렇다요. 선음원일 때, 점음원일 때, 보통은 우리 산업위생에서는 선음원일 때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소음진동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꼭 이런 거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20번 문제는 굉장히 기초적인 음향 출력 레벨, 음압 레벨이 아니고 음의 파워 레벨을 구하는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2회 기출보건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